집주인이 압류랑 근저당을 해결 못해가지고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집을 계약하려다가 못하고 있었는데 봐둔 아파트가 그 사이에 1억 가까이 올라버렸어요. 보통 이제 전세를 사는 분들이 전세 2년 딱 살고 나가면서 집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면서 꼬이는 일들이 좀 생기는 게 있습니다. 왜요? 저는 뭐 보증보험으로 잘 받고 나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물론 보증보험으로 아파트에 잘 가입하시면은 뭐 시간의 차이지 받긴 받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그게 좀 안 되는 분들도 많고 전세가 좀 비싼 거 사시는 분들은 또 보증보험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보증보험을 하더라도 뭐 꼬이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집을 살 거다. 월세를 사는 게 좋습니다. 내가 집을 사긴 살 거다. 나는 집을 절대 안 산다.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전세가 이제 2년, 4년 이렇게 딱딱 텀이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내가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 고민하는 기간은 한 2달이 채 안 됩니다. 연장할게요.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계약갱신 청구가 쓰면 뭐 물론 3개월 뒤에 뭐 빼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못 받아가지고 또 막 싸우고 이러기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하여간 집을 살 거다. 나 집 사긴 산다. 라는 분들은 월세를 사시고요. 그리고 이제 월세를 살면은 뭐 전세 이자보다 뭐 무조건 비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단순히 수학적으로는 비쌀 수는 있습니다. 산수를 하면. 근데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월세를 가지고 또 세액공제 받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돈이 안 묶여가지고 좀 자유롭게 내가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증금이 작다 보니까 전세 사기나 뭐 돈 안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내가 집을 살 생각이 있는 분들은 월세를 사는 게 큰 틀에서는 뭐 손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끽해봐야 이자로 치면 한 달에 뭐 10에서 20만 원 차이일 겁니다. 물론 그게 적은 돈은 아닌데 내가 묶인 돈이 뭐 수억 원이야. 수억 원이 묶여 있는 거 대비 1년에 뭐 한 200만 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200만 원 뭐 크면 4, 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집을 살 때 내가 약간 삐끗해가지고 놓치면 그 사이에 막 뭐 몇백, 몇천이 올라가는 게 집값이기 때문에 못 사요. 못 사고 오히려 더 손해라서 집을 아예 안 살 거다. 난 절대 안 산다. 뭐 이런 분들은 전세를 계속 살기도 합니다.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. 막 한 80대이신 분들은 그냥 전세만 사는 분들도 있어요. 괜히 뭐 월세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전세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또 시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 아니라 갑자기 뭐 주식이 빠질 수도 있잖아. 저번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는 것처럼 뭐 그 블랙 먼데이 같이 갑자기 막 10% 20% 빠져버리면 그때 하이닉스 산 분들 좀 있잖아요. 안 그래도 살라고 그러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산 분들은 뭐 거의 한 10몇 프로 또 올랐지 않습니까? 그럼 그거 팔고 그냥 나는 나 올해 뭐 할 거 다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항상 좀 뭔가 시장을 좀 보고 있는 분들은 내가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그 시간이랄까 유동성 확보 시간을 좀 짧게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. 꼭 그러시면 좋겠어요. 부인남님 안녕하세요. 내년에 결혼 예정입니다. 남자친구 부모님 명의 서울 구축 빌라에 전월세로 들어갈까 하는데 전세 기준 2억 미만입니다. 매매를 하는 게 나을까요? 연소득은 둘이 합쳐서 9천 정도입니다. 불인이라 초보적인 질문 죄송합니다. 네, 우리 채널에서 이제 항상 많이 다뤘지만 보통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.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전세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그게 부동산을 관리를 해보면요, 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왠지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. 근데 생각보다 그게 부모님이 좋아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닌 일들이 많아요. 왜 그러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세 맞춰야 되거든.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집을 또 지원해 준 것도 있고 그리고 세입자를 가지고 뭐 이게 이러쿵저러쿵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보통 이제 집을 막 팔기보다는 가지고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으세요. 굳이 뭐 내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급전 필요한 것도 아니고 끌고 가다 보면 뭐 좋은 일 생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집이니까 전세를 들어가서 뭐 싸게 해주시면 좋은데 뭐 예를 들어 전세가 막 5억인데 1억에 해줘 뭐 그러면 좋죠. 근데 대부분 안 그러거든. 대부분 집 조금 고쳐줄 테니까 시세대로 내고 살아라 약간 이런 식입니다. 그러면은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임대인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야.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안 옵니까? 임대인인 것도 불편한데 임대인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야.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. 반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. 아니 그냥 편하게 살면서 내 집처럼 고치기도 하고 뭐 거기서 고장 나면은 뭐 알아서 시부모님이 고쳐주고 뭐 그러시지 않을까요? 라고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. 실제로는 부모님한테 고쳐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이제 남편이 야 그냥 우리가 고치자 뭐 이렇게 아마 넘어갈 겁니다. 이게 더 어려워진다.
자, 거기다가 이제 나가는 것도 골치 아파. 나갈 때도. 그럼 전세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전세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부모님 보고 이제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 다 썼기 때문에 3개월 뒤에 돈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이제 추석 때 얼굴 보기 쉽지 않죠?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저희가 나갈 건데 제가 구해놓고 나가겠습니다. 부모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. 그냥 마음 편히 계시고 나중에 계약하실 때 몸만 오셔가지고 사인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.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. 자, 그러면 이제 누가 알아봐야 돼? 내가 알아봐야 돼 또. 근데 더 문제. 시세가 빠져. 전세를 2억에 맞췄는데 시세가 빠져가지고 내가 1억 7천에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을 누가 줄 거냐? 여기서 보통 이제 3천만 원을 부모님이 내주시면 그게 당연한 거죠.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대부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그 3천만 원은 그냥 이제 못 받고 우리가 메꿔주고 이제 1억 7천에 전세 맞춘 다음에 2년 뒤에 2억으로 시세가 올라가면 그때 돌려주겠다.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.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아까 말한 대로 뭐 전세가 뭐 한 5억이야. 근데 뭐 한 1억 5천에 해준대. 이러면 뭐 좋죠. 그러면 괜찮습니다. 그런 거면 뭐 할만한데 그래도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20대가 10년 뒤에도 재건축, 재개발처럼 비교적 소액으로 빌라나 구축 들어가서 돈 버는 게 가능할까요? 이제는 서울 주요 지역 개발할 곳도 많이 줄었고 가격이 예전처럼 억대가 아니라 몇십억씩 하니까 인플레이션 고려한다고 해도요. 네, 재건축은 항상 또 기회가 올 거고요. 재개발도 당연히 기회가 오고요. 뭐 길게 생각했을 때 저는 서울 아파트 용적률이 지금 평균으로 치면 한 250 왔다 갔다 할 겁니다.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재건축한 곳들 뭐 기준을 말하면 250에서 뭐 300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한 번 더 점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용적률이라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.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 정도 용적률이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한 40년 전, 50년 전에는 더 용적률을 낮게 썼었습니다. 뭐 단독주택도 짓고 뭐 빌라도 짓고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용적률을 다 안 찾아먹고 뭐 도로로 쓰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많았던 거죠.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용적률이라는 개념도 좀 바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용적률 늘어나면 뭐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고 뭐 도로도 뭐 부족하고 뭐 대중교통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뭐 모르죠. 앞으로 한 30년 지나가지고 정말 자율주행이 뭐 아주 많이 늘어나가지고 일반적으로 가정의 집마다 차가 한 대가 없을 수도 있죠. 웬만한 집들은 그냥 뭐 대중교통처럼 뭐 자율주행 택시들을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주차하기 힘드니까. 그래서 이제 주차장 개수가 이제 확 줄어들어가지고 오히려 용적률을 높여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.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또 변한다고 봅니다.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안 변하는 건 뭐냐 도대체? 안 변하는 거는 정책이 아니라 입지인 거죠. 그러니까 그 위치는 안 변하는 거죠. 위치. 그 위치가 바뀔 일은 거의 없으니까. 물론 이제 갑자기 서울을 뭐 천도를 해가지고 어디로 다른 데로 뭐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급감할 것인가 그런 것도 아직은 뭐 예측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언제나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옵니다. 항상 그랬어. 물가가 한번 확 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공사비가 이제 자연스러워지면 그때 되면 오래된 연식의 집과 그리고 할만한 분담금 그리고 높아진 가격이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.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사업성이 나오는 구간이 올 겁니다. 근데 문제는 그거죠. 문제는 뭐냐면 20대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좀 가져봐야 되는 겁니다. 왜냐면 항상 말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.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판돈 묻어두고 언젠가 되겠지 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됐네 하면은 대박 나는 거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라고 하면은 그래 뭐 우리 아들 딸이 혜택 보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겁니다. 이게 기본이에요. 근데 여기서 잘하면 타이밍을 어떻게든 좀 잘 맞춰가지고 조금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오해해가지고 완전 초기 재개발 재건축 막 이런 거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이거는 운때가 딱딱 맞으면은 터지겠죠. 근데 이제 이거는 미래로 가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맞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에서 과연 5년 뒤 10년 뒤에 정말 탁탁 터질 만한 거를 추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 100%냐라고 하면은 100%가 아닐 확률이 높고 제일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은 그나마 낫지만 아마 돈이 없으실 거고 초기 재개발 들어가려고 하겠죠. 초기에 완전 초기 단계 이제 막 뭐 하려고 막 꿈틀꿈틀 하는데 5천만 원 8천만 원 들고 가가지고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거 딱 사는 순간 이제 유주택자 되고 막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책에서 그러면 재개발 빌라 같은 거 사라 공시가격으로 좀 싼 거 사면은 주택수로 안 쳐줄게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20대 초중반인 분들이 현금 한 3, 4천 모은 거에 신용
신용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그래 요거 하나 사놓고 난 청약 노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게 성공 확률이 높진 않지만 성공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거기에 그러면 내가 다들 달려들어야 되는 게 맞나? 뭐 부모님이 준 돈인데요. 뭐 이러면 상관없는데 부모님이 어차피 돈이 많으셔서 저 상관없는데요. 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내 전 재산과 그리고 어떤 내 그 생애 최초나 뭐 이런 것들 다 포기해가면서 그래 이거를 한번 사볼까라고 하기에는 좀 따져볼 게 많죠.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안고 싶고 그렇게까지 한번 인생을 한번 미래에 베팅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차라리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걸 해라. 지금같이 굳이 상황이 안 좋은데 할 필요는 없잖아요. 나중에 뭐 좀 시간 지나가지고 정책이 더 풀리거나 해서 이제는 재개발도 막 될 것 같고 뭔가 분위기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면 그때 다른 거에 갔다가 돌아와도 충분하다. 뭐 재건축 재개발이 뭐 2년 뒤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말 나오고 있는 서울에 정말 사업성 좋다고 하는 초역세권의 초대형 단지들도 빨라야 10년입니다. 내가 아직 초기 재개발 재건축을 사가지고 뭐 20년 뒤를 예측한다? 거기에 내 전 재산 어쨌든 집어넣겠다? 그럴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건 그냥 욕심인 거죠. 그냥 내가 여기서 10배 뛰기 한번 해보겠다. 뭐 이번에 갑자기 뭐 정책이 풀려가지고 2년 만에 뭐 한 3배 먹고 나오겠다.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럴 거면 다른 데가 더 많지 않나? 그럴 거면 그냥 레버리지 ETF 사요.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. 안녕하세요. 20평 아파트 전세 주고 있습니다. 전세 기한이 다 돼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. 대출을 받아야 돼요. 그래서 한 번 더 4년 후 있다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실거주하고 싶습니다만 월세 살다가 돈을 더 모아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? 지금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이미 집을 샀는데 거기를 전세를 돌릴지 아니면 실거주를 할지는 투자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. 투자랑은 상관이 없고 내가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가 핵심이겠죠. 근데 보통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꼭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.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뭐 학교에 적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전학을 이제 그만 다녀야 된다. 이제 뭐 안정적으로 좀 다녀야 된다. 뭐 이런 것 때문이라든지 뭐 보통은 이제 우리 부부 때문보다는 이제 뭐 아이나 부모님 때문에 이제 실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죠. 근데 뭐 그런 거를 따져보시면 되는 거지. 내가 여기서 뭐 굳이 뭐 실거주를 해야 되나요?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실거주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실거주 주거비를 가장 낮추면 낮출수록 좋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대출이자 낼 바에는 뭐 조금 싼 빌라라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월세 살면서 최대한 작은 집에서 가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작게 하시는 게 좋고 뭐 넓은 집, 새 집 뭐 이런 데 가서 사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경제력으로 봤을 때는 주거비에다가 조금 이제 플렉스를 좀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집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투자인데 실거주를 하는 순간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플렉스를 하는 거예요. 내 능력이 충분하면 그냥 가서 사는 건데 기본적으로 실거주용 집에다가 넉넉하게 쓸 만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. 왜냐면은 이제 살아보시면은 40대쯤 되면은 실거주용 주거비보다 다른 게 돈 들어갈 게 훨씬 많거든요. 지금 젊을 때는 이제 은행 이자 어떻게 내야 되지 뭐 원금 어떻게 갚지 뭐 이런 거를 고민하시겠지만 나중 되면은 그거는 그래도 뭐 남는 거라도 있지. 애 사교육비에 막 갖다 집어넣어야 되고 뭐 병원비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뭐 사업이 막 안 돼가지고 갑자기 사업 자금을 막 구해야 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막 생깁니다. 그러니까 이 주거 환경에다가 너무 큰 돈을 어릴 때 젊을 때부터 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. 제 나이 40입니다. 그럼 저 실거주 언제 합니까?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저도 아직은 와닿지 않지만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40대는 예전에 한 30 초반 정도로 느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. 왜냐면 이제 현실적으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. 저희 외할아버지만 해도 환갑잔치를 하셨었거든요. 환갑잔치. 그때 환갑잔치 하면서 이제 동네 잔치를 하고 막 그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막 비디오 찍고 했던 게 제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인데 그때만 해도 환갑을 넘겼다는 거는 축하받을 일이고 되게 뭐랄까 대단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환갑잔치는 뭐 당연히 안 하고 칠순잔치도 안 하고요. 8순 정도 돼야 조금 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물론 뭐 빨리 갑자기 뭐 병에 걸려서 죽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어떤 확률상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뭐 대부분은 아마 오래 살 겁니다. 오래 살고 평균적으로 80대까지는 살 것이고 조금만 더 이제 어떤 의료나 DNA의 도움을 받으면은 90에서 100살 넘게 살 거로 추정이 돼요. 그러면 예전에 60, 70의 평균 수명일 때
30대, 40대랑 지금의 80, 90, 100살까지의 수명일 때 40대는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30대, 40대 내가 벌써 아저씨, 아줌마가 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할 거야? 라고 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많아.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한 40대 후반? 40대 후반까지는 그냥 인생의 약간 초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 모으고 막 해야 되는 거죠. 지금부터 한 20년은 그냥 열심히 돈 모으고 좀 빡빡하게 사시고 나머지 뭐 한 40년, 50년 정도를 이제 조금 약간씩 여유 부리면서 사는 게 맞지 않나. 그러니까 이제는 60부터 조금 여유를 부리고 여행도 다니고 하셔도 되는 게 아닌가. 외국이나 이런 데들은 다 은퇴하고 노인들이 여행을 다니는데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다 배낭여행 메고 막 정말 고생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젊을 때 좀 럭셔리하게 다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늙어서 어떻게 해결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미래에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부익남님 덕에 전세노에 벗어나려고 합니다. 전세금 1억에다가 이것저것 모아서 7천 정도 있습니다. 월급에 부수익 해가지고 350에서 400 정도인데 전세 끝나면 월세로 돌릴 예정이고요. 1년 안에 서울 수도권 똘똘한 집 구매하고 싶습니다. 얼마짜리로 알아보면 될까요? 30대 중반 미혼 여성이고요. 결혼보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. 네, 전세금에다가 이것저것 모아서 1억 7천이시면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. 살 수는 있는데 이제 수도권에 갭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수도권의 갭 투자라는 거는 이제 실거주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똘똘한 한 채라고 생각하는 거를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따가도 영상에서도 잠깐 다룰 건데 내가 가진 돈이 작잖아요. 작으면 나름 똘똘한 애를 사는 거지. 나름 그 동네에서 그래도 조금 뭐 그 전교에서 노는 애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반에서도 막 최상급 애들. 그래서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막 챙겨주는 애들이 있잖아요. 반장 말고 물론 보통 반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지만 뭐 반장 말고도 이제 약간 전교를 좀 가는.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약간 평균을 좀 높이는 애들 있잖아. 평균 까먹는 저기 뒤에 자고 있는 애들 말고. 쟤네들 맨날 자고 있잖아. 근데 얘네들 말고 그래도 우리 반 평균을 조금 끌고 올라가는 애.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이 몽둥이로 때리려고 할 때 그래도 약간 힘 빼주는 애들 있죠. 약간 힘 빼서 때리는 애들 있잖아. 그러니까 힘 줘가지고 두 대 같은 한 대 때리는 애들 말고 그런 애들도 못 사 사실. 그런 애들도 못 삽니다. 그러면 어떤 애들을 사냐면 이제 요 정도 금액 되면은 그런 애들 말고 그 다음 애들 동네에서 좀 똘똘한 애들 말고 동네에서 똘똘한 애들 옆에 있는 애들 그 정도 애들이죠. 그러니까 선생님이 때릴 때 힘 빼진 않는 애들. 너 정도면 뭐 그냥 이렇게 스냅 쳐서 때릴 수 있지. 이런 애들 정도를 삽니다. 그러면은 그런 애들을 내가 사기가 쉽냐? 쉽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요즘에 어떤 트렌드랑 맞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맞는 것 같지가 않아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약간의 리스크가 훨씬 더 더해지는 거죠. 지금 리스크가 없어 보이는 애들은 똘똘한 애들이에요. 똘똘한 애들.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지. 그래서 누군가한테 말을 해도 그래 뭐 얘는 공부 잘하는 애지 뭐. 약간 평균 92점이면 공부 잘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평균 81점, 2점 이런 애들이야. 81, 2점.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잘하는 것도 아닌 뭔가 그 나쁘지 않은 애들 있잖아. 나쁘지 않은 애들. 우 정도 되는 애들. 우랑 양이랑 수가 이렇게 섞여 있는 애 있죠. 뒤섞여 있는 애들. 그런 애들 내가 살라고 하니까 이거 맞아요? 요즘 막 똘똘한 한 채 서울 막 이런 건데. 그래가지고 서울을 보려고 그래. 그랬더니 서울 가려고 했더니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우열반이 있었습니다. 우열반. 그래서 우반에 가가지고 거기서 똘똘한 애들을 어떻게 좀 찾을 수 있나 하면서 가보면은 우반에서 공부 안 하는 애 있죠. 우반인데 그러니까 공부 포기한 애들 있어. 공부 포기하고 나는 그냥 내 인생 간다. 막 이런 애들이잖아. 나 대학 안 가. 요런 애들을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서울이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서울에서 공부 포기한 애들. 약간 요런 애들 나 저 기술 배울 건데요. 뭐 저 오토바이 좋아요. 막 이런 애들 있잖아. 그런 애들 고르려고 갈 수도 있다. 저는 그거 가느니 그래도 그냥 일반 반에서 그래도 좀 평균에서 살짝 괜찮은 애들 정도는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런 애들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. 오토바이 타는 거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. 저 때만 해도 요즘엔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니던 그 90년대 고등학교는 오토바이 타면은 좀 공부 포기한 애들이 많았지. 그 오토바이 탈 때 이제 청룡 쇼바 이런 거 달고 다니고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. 전 안 타봐서 몰라. 그러니까 너무 그 적은 돈을 가지고 막 무리하려고 하지는 마세요. 왜요? 저는 이번에 전세금 빼가지고 집 사고 싶은데요. 그거는 내 사정이지. 내 사정이지 지금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왜요? 지금 안 사면 막 다 올라가지 않을까요?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다.
똘똘한 한채의 기준이 뭡니까? 불인이라 궁금합니다. 네, 사실 이 똘똘한 한채라는 거는 되게 심오한 개념입니다. 심오하다. 무슨 소리냐? 야, 얘는 참 똘똘해. 이게 뭐죠, 여러분?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러니까 이게 강남하고 비슷한 거예요. 뭔지 아세요? 그러니까 강남이 비싸요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럼 강남이 어디예요, 여러분들? 생각해 보셨어요? 강남이 어디냐? 그러면은 강남구요,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, 그러면 강남구에서 사람들이 막 그거 가지고 또 싸웁니다. 아니 강남구도 막 압구정도 강남이고. 다른 데들도 막 강남인데 이거 같은 강남구라고 할 수 있냐? 아니죠. 그건 아니에요. 그러면 뭐 압구정은 강남이에요. 그러면은 아니 그 대치동은요? 대치동도 강남이지. 그럼 옆에 있는 뭐 저기는 안 돼? 그럼 우리도 강남이죠. 막 이러면 다 강남이야.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강남의 무슨 동이야. 근데 여기보다 사실 다른 구에 있는 데가 더 비싸거든요. 훨씬 비싸거든요. 그럼 거기는 강남 아니냐? 그럼 야 니네가 무슨 강남이야? 너네는 지금 다른 구잖아. 하면서 또 싸워. 옆에 있는 서초가 쓱 나옵니다. 나는 강남 맞지? 그러면은 너도 강남은 강남인데 야 너 잠깐만 기다려봐. 너 반포야 아니면 방배야?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싸워. 그러면은 방배가 막 화냅니다. 아니 우리 동네가 예전에는 엄청 부자 동네였고요. 지금도 부자 동네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선비들이 사는지 모릅니까? 하면서 막 싸워. 그러면은 이제 방배 들어가 그러면 우리도 들어갑니다 하면서 옆에 애들이 막 와. 송파에서 막 잠실에서 막 옵니다. 그러면은 방배랑 잠실 막 싸우고 뭐 개포 막 수서 참전하고 뭐 수서 나가 있어 막 이러고 저 내곡동이 너 나가 있어 막 이런 거 하죠. 그러면 옆에 있던 판교가 저는 어떻죠? 막 이러면은 너는 좀 과천은 너는 그래도 조금 이제는 좀 뭐 이러고 막 서로 싸워. 그러니까 이게 강남이라는 게 되게 애매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의미로 봤을 때 강남은 이제 강남역과 이제 삼성역 사이를 중심으로 한 그 반경 어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를 추정하는 느낌이고요. 그래서 이제 북으로는 이제 압구정 정도, 뭐 서쪽으로 가면 이제 뭐 서초 일부 지역들,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 이제 탄천을 뭐 살짝 넘을까 말까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. 남쪽으로 가면 이제 뭐 개포도 강남인가 옛날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포는 뭐 당연히 강남이죠 뭐 하면서 이제 많이 껴주고. 그럼 개포 옆에 저는 일원동은 어떡하죠? 잠깐만, 뭐 당연히 강남은 맞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지역 감정 막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그것처럼 똘똘한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똘똘한 거는 다 각자 다른 거예요. 각자 다른 거. 왜냐면 이 시골에서 똘똘하다고 하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애들이 고등학교나 이런 거 들어갈 때, 대학교 들어갈 때 이제 막 알게 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옛날에 다큐도 나오는데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 방학 때나 막 주말에 막 대치동으로 와가지고 단기 임대를 얻어가지고 일부러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지방에서 내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대치동에 와가지고 이제 최상단에 있는 애들과 이제 경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호기롭게 왔더니 너무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. 알고 봤더니 4살 때부터 막 과외 받았던 애들이야. 그런 애들이 막 한 10년 이상을 공부를 한 거예요. 막 거의 막 시험 문제 푸는 기계가 돼 있는 거지. 그러면서 내가 똘똘한 줄 알았는데 똘똘하지 않았구나.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. 중학교 때 전교에서 놀던 친구들이 갑자기 대치동 갔다가 좌절하고 이러는 친구들도 있고. 하여간 다양합니다. 그러니까 똘똘한 거라는 건 이제 상대적인 것이고, 상대적인 거라는 거는 정말 주관적인 것이고. 그렇지만 이 주관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는 그 기준이 있죠. 기준.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것도 그 뜨뜻미지근한 어딘가지만 너는 아니야라는 건 있어요. 너는 아니야. 그러니까 똘똘한이라는 거는 얘도 똘똘하다고 볼 수 있고 얘도 똘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얘부터는 아니야라는 게 있습니다. 얘부터는 아니야. 그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. 근데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서울이면 똘똘한 거죠? 뭐 이래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구면 똘똘한 거죠? 뭐 이런 게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성동구가 뜬다. 마포구가 뜬대요. 마포 성동이 뜬대. 용산도 뜬대. 그럼 용산도 주상복합이 있고 그 동부이천동부터 해가지고 가보면은 여기가 용산이구나 싶은 데가 있습니다.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가 용산이야? 싶은 데가 나와요. 바로. 그러니까 이 같은 구라고 해도 엄청나게 다르고요. 마포도 마찬가지고요. 뭐 성동구는 더합니다. 성동구도 꽤 넓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똘똘하다는 거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는 아니지라는 게 있다. 분명히 그 똘똘한 한 채에서도. 그러니까 절대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남한테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. 남한테.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 어디인가까지가 있어요.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